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요. 진짜 오랜만에 연구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연구 얘기를 안 한 지가. 네, 제가 한 3년 전에 얼떨결에 분과장을 임시로 맡았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계속 마음은 임시인데 지금 진짜 하실 분을 못 찾아서 제가 하고 있고요. 제가 저기 발표를 한 이유는 우리 저기 이준희 교수님처럼 제가 활용분과에 두 분을 섭외해야 되는데 한 분 섭외하고 찾다가 못 찾겠다.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거고요.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제가 주로 어디 회의 많이 가고, 사실은 회의도 많이 가고, 뭐 발표도 여러 번 하는데, 발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연구 얘기였고, 회의도 대부분 데이터 사업이랄지, 아니면 AI 사업 기획할 때 많이 불려가고, 그 다음에 사업 쪽으로는 주로 플랫폼 쪽의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해서, 과제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항시 사람들이 연구하는 줄 몰라요, 제가요. 사실 저 연구 안 하긴 하는데, 이제 연구하는지 몰라서, 오늘은 제가 그 핵심적인 결론을 거예요. 저도 연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도 우리 이준희 교수님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 병이 생겨가지고, 작년까지는 아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상하게, 발표장에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요. 이제 수업도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가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정하지 않고 가요. 그래서 가서 아무 얘기를 해요. 아마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결론은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분자 설계 및 물성 예측 모델 개발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분자 설계 및 물성 예측 모델을 자체적으로 한 5개 개발했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호공대 유은 교수님이랑 1개 더 개발 중이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 알고리즘이 뭔지,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걸 똑같이 갖다 쓸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결론은 저거라서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저희가 개발한 모델들을 저 뒤에 슬라이드에 있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어떤 알고리즘 썼고, 성능은 당연히 논문 낼 정도니까 기존에 있는 모델보다 조금 성능이 낮겠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현실적으로는 제가 AI 모델 개발해서 신약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반 전에, 22년 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키스틸 18년 반 동안 다니고 딱 간뒀어요. 어떻게 보면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자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간뒀고, 한 18년 반을 슈퍼컴에만 몸담고 있다가, 어느 날, 세상이 어떤가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지친 면도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데를 가자. 그래서, 제가 어떤 분 표현으로 온실에서 나온 거죠. 키스틴은 온실이었고 밖에 왔더니 비바람 불고 태풍 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 별 차이가 없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더라. 이거였고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꿈꾼 게 있어요. 제가 50대 중반, 누구 이제 말한 게 50대 중반에 나와서 꿈을 꾸기 시작한 게 제가 또는 우리 연구원들이 설계한 약물이 정말로 약이 돼서 어떤 아픈 사람들한테 치료제에서 직접 쓰는 걸 보고 싶다. 이게 이제 제 꿈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거 꿈을 못 보겠죠. 저는 그 전에 빨리 은퇴를 해야 되니까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인 파이프라인 3개가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사나 바이오벤처들이랑 해서 한 6개, 그래서 총 9개의 파이프라인, 9개의 치료제를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AI와 계산과학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AI 기반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한 3, 40개 됩니다. 물론 이제 대표적인 건 손 꼽을 수 있지만 한 3, 40개 되고, 그분들하고
저의 차이는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컴퓨터를 오래 해서 그런지 그리고 뭐 아직 AI를 잘 몰라서 그런지 AI와 계산과학이 융합되어야지 효율적이다. 아직은 AI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결론으로 저희 이제 그 두 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기 이제 AI 모델들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제목에 이제 신약 개발이 그건 뭐냐, 두 번째로 인공지능이 뭐냐, 그리고 왜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 효율적이 될 거냐, 그리고 한계가 정확히 어디까지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연구 개발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작년에 책을 하나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까지 정해놨는데 책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올 초에 연세대에서 초청하신 그 뭐 이스라엘 분 있잖아요. 유발 하라리. 그분이 제가 생각한 책 제목과 똑같은 제목의 강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뺏기고 지금 책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쓴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올해는 무조건 써야 되겠다. 이게 이제 공헌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책은 한 절반 정도 쓴 것 같은데, 목표는 제가 12월 28일이 출판일로 잡아놨고요. 12월 28일이 저희 와이프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기념으로 책을 출판하는 걸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책을 쓰면서 제가 고민했던 거예요. AI 시대가 도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AI 시대가 됐을 때 우리 애들은 뭐 먹고 살 건가? 뭐 이런 고민들, 그리고 그것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AI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들을 활용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신약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 생명정보학회의 합성생물학 분과에 가서 또 발표를 하나 했어요. 뭐 사실은 제가 합성생물학 하지는 않은데 합성생물학에 이제 저희에게 포럼처럼 협의회가 있고, 거기에 AI 활용 분과에 AI가 중요하니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있더니 또 발표를 하나 그래서 제가 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건 그거죠. AI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죠. 근데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AI는 인간 지능에 애주하다. 뭐 이렇게 정의된 거죠. 물론 AI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주제에 맞게끔 인간 지능에 애주하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뭐 했던 이 모든 것들을 AI에 맡기는 거죠. 내 대신 생각하고 나 대신 판단해주고 내 대신 일을 좀 해줘라.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건 그런 거죠. 생명정보학하고 합성생물학이 만나면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체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구현하는 게 합성생물학입니다. 그 기본적인 지식은 생명정보학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생명정보학에서 쌓인 지식을 프로그래밍해서 구현하는 게 합성생물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진화하면 이제 생명체를 이제 사람들이 만드는 시대에 이런 거예요. 자연에서 생명체가 진화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설계돼서 만들어진 생명체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 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걔가 AI를 만나면 어떻게 될 거냐. AI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지능에 애주하라고. 그런데 사람이 처음에 만드는 세포 같은 그 생명체가 그 지능을 사람처럼 AI에 애주화를 하면 걔가 지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능을 위해서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설계를 바꿔가면서 만들어가는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사실 이게 이제 아주 큰 저희 입장에서 큰 화두였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AI도 뭐 마찬가지 관점에서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 어디까지 갈 건가?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이제 고민하는 건데, 그럼 AI는 뭐냐? 뭐 사실은 뭐 그냥 학문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냥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정의하는 AI는 인간 경험과 정보와 지식의 모델하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곳에, 사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이 가진 지식과 사람이 가진 역량이 필요한 모든 곳에 궁극적으로는 AI가 적용될 수 있을 거다. 그럼 왜 그렇게 발전했을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보죠. 인류의 역사에서부터 끊임없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바퀴도 발견하고, 불의 발견부터 바퀴, 뭐 자동차, 뭐 비행기, 뭐 포크레인, 꾸준히 이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했는데 그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해서 일할 수 있는 건 하루에 10개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포크레인을 써서 일을 100개를 할 수 있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더 많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컴퓨터를 써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계속 늘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이준희 교수님하고 비슷하죠. 한계가 도달할 거다. 그 생산성 향상에는. 그러면 그 향상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분모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밑에 1을 0으로 만들면 그 생산성이 무한이 될 거다는 거죠. 그 0을 만드는 게 사람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경험과 사람이 가진 지식과 역량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AI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저희 간단한 거죠. AI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사람이 필요한 모든 곳에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경험과 지식은 어디에 있냐? 그것들을 일부분이라도 표현한 게 데이터인 거고, 그 데이터를 배운 게 AI인 거죠. 지금 학습이라는 것들이. 그런데 인류 역사 이후에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의 데이터가 뭐냐? 말하고 글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물 연구할지 뭐 소재 연구하는 데이터들보다 사람이 만나면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문서화 남긴 그것들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LLM이 가장 먼저 손쉽게 발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것들이 부족한 데이터가, 그런 직접적 데이터가 부족한 게 아직도 이제 많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되겠다 그러면 새로운 지식을 계속 창출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초과학을 끊임없이 하고 해외에 공개되지 않는 데이터들, 연구 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야지 AI 강국이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죠. 그냥 AI에 모든 돈을 쏘아붓는 뿐이죠. 하여간 뭐 포인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정보를 디지털화시켜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데이터고, 그것들을 학습한 게 AI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체할 수 있게 충분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약 개발에 돌아가면, 신약도 개발할 때 뭐 사람이 기존에 쭉 했죠. 그 중간에 이제 뭐 계산과학이 쓰고, 그래서 지금 AI를 쓰는 건데, 사람이 했던 모든 일에 다 AI가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은 부족하다. 뭐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왜? 충분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또는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또는 정보를 100% 그 데이터 속에 넣었느냐, 아니면 일부만 들어있냐라는 것들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래서 신약 개발에서 보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아팠어요. 왜 아픈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예를 들어 가장 단순하게 단백질 하나가, 세포 속에 있는 단백질 하나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기능이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못하면서 그 옆에 있는 단백질을 건드려요. 이상하게 활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얘가 고장의 원인이야, 이렇게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신약 개발을 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렇게
질병을 유발하는 애가 뭐냐 그걸 찾아내고 그것을 찾으면 걔를 작동을 못하게끔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거죠. 작동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물질을 찾아서 세포 속에 넣어봤더니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건들고 걔만 건들더라. 걔만 작동을 못하게 하더라. 그게 약인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포는 거의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거의 한 세포 내 한 1조 개 정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있고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단백질이 문제가 돼도 걔한테 딱 가서 걔만 붙어야 되는데 다른 애가 건든다는 거예요. 그럼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리고 어떤 데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을 찾는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단백질을 정의를 하고 그 단백질만 기능을 못하게 하는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거고. 그렇게 잘 되면 세포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실험을 잘 통과하면 동물한테 먹여보고 그리고 거기도 괜찮으면 사람한테 이제 임상 시험을 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도대체 AI가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질병의 원인을 찾는데 제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AI를 만드는데 걔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찾는 거죠.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씁니다. 이제 하는 방법은 걔가 알아서 찾는 건 아니죠. 물론 알아서 찾게 하려면 이제 에이전트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찾는 방법은 유전체 분석하고 오믹스 이게 전사체 분석하고 단백질 분석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실험으로는 그렇게 안 해요. 이거 한번 해보고 하는 건데 계산과학 관점에서 보면 또는 빅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질병이 있는 세포와 질병이 없는 세포의 데이터들을 분석해보고 그랬더니 얘가 문제가 되는 거라 찾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학습시키는 거죠. 얘가 문제 있을 때는 이런 질병이 원인이야. 그러면 걔가 다음부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만 보면 얘가 질병의 원인 단백질인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사람이 지금까지 실험이나 또는 계산을 통해서 해왔던 방법을 그대로 얘가 배운 거죠. 왜냐하면 그걸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AI를 만든 이유가 딱 그거죠. 근데 이제 AI도 그렇고 계산과학도 그렇고 이게 한계가 많은 이유가 그것을 충분히 학습시킬 데이터가 부족하다. 두 번째, 세포 속에 단백질이 엄청 많고 물도 엄청 많고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내가 궁금한 그 단백질만 가지고 계산과학을 하든 실험을 하든 걔만 뽑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잘 맞는데 걔한테 안 맞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은 활동을 못하게 잘 막는데 얘가 들어가서 다른 애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지금 계산과학으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그때 이제 유니스트에 있었던 박상 교수랑 얘기했던 게 세포를 전체를 모델링하자. 근데 결국 못했어요. 왜냐하면 1조 개의 아톰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줄여도 수십억 개의 아톰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못 버텨줬죠. 그래서 못했는데 결국은 이제 계산과학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단백질만 쏙 뽑아서 단백질이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안 움직인다고 치고 약물을 갖다 붙여보고 이 정도 하는 거거든요. 계산과학도. 그리고 왜냐하면 약물이 이론적으로 하면 케미칼이 10의 60승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조개만 해도 10의 18승 이 정도면 1000조개잖아요. 10의 60승계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초고속 컴퓨팅 쓰면 저희가 10억 개, 100억 개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 1000조 개 이런 거 하기에는 아직도 한참 멀었죠. 그 단백질을 가만히 멈춰 놓고도 계산하는 게.
그것들을 끊임없이 하느니 공부를 시켜서 단백질 구조하고 화합물 구조만 보고 잘 붙은지 안 붙은지 예측하게 하자. 그게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지만 그것도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고정된 단백질에 가서 붙냐 안 붙냐만 보는 거지 걔가 계속 움직인다든지 주변에 다른 단백질에 가서 붙는지 안 붙는지 그건 또 다 일일이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죠. 결국은 이 생명체라는 것이 스케일이 다양한 거죠. 원자 단위, 분자 단위, 그리고 세포 단위, 조직 단위 이것들이 커지는데 이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뭐 AI도 없고 사실은 계산과학도 없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컴퓨터가 꾸준히 좋아지면 그것들이 계속 커지는 건데 AI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거지만 제가 주장한 거는 그래서 멀티스케일 AI를 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AI도 공부하는 건 똑같잖아요. 원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부해서 만들어진 애는 원자 단위에서의 데이터를 밖에 얘가 예측을 못하는 거고 분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학습한 애는 분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얘들만 예측을 하는 거고 세포 전체를 놓고 얘가 세포가 죽더라 이런 물질을 넣었더니 세포가 죽더라 안 죽더라 그러면 각각의 속에서 일어난 단백질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세포가 죽더라 안 죽더라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AI가 신약 쪽에서는 뭐 원래는 뭐 한 1.5조 하나 만드는데 들고 한 십몇 년 걸린다 하지만 AI가 들어와서 그거를 아직 검증된 적은 없지만 한 6천억에 뭐 한 7, 8년이면 된다라고 줄이긴 줄였지만 그게 대폭적으로 딱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 줄 수 있는 거는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걔를 학습해서 예측할 수 있는 애랑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이 들어가서 우리가 결국은 사람 먹는 건데 먹었을 때 전체 일단은 사람 몸에서 일어나야 되고 사람 몸도 서로 다 다르고 그리고 그거에 가까이 들어가서 조직에 들어가야 되고 장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포에 들어가고 그리고 원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을 각각 하나의 모델로 나타내는 계산과학 방법도 없고요. AI 모델도 없는 거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험난한 길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미가 없죠. 네. 저희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서울대병원 가서 강의를 제가 어쩌다 보니까 서울대병원 초빙 교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했는데 딱 1시간 했어요. 1시간 했는데 뭐 작년에도 했어요. 근데 딱 1시간 했는데 슬라이드 한 장도 안 넘기고 그냥 끝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오늘 제가 넘겨야 돼요. 넘겨야 된 이유가 제가 엄청 고민해서 만든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그걸 보여드려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막 얘기하면 다 조실 것 같아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약 개발에서 AI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핵심적인 기술들이 뭔지, 알파폴드는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AI를 기반해서 신약 개발하는 산업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뭔지,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모델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이제 트랜스포머 씁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 모델 할 때 트랜스포머에 인코더만 쓰는 게 버트가 그 모델 쓰잖아요. 그리고 디코더만 쓰는 게 GPT잖아요. 저희도 이제 인코더에만 쓰는 이유는 인코더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버트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언어를 잘 이해할까 해서
인코더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애를 생성할까 그러면 이제 디코더에 맞추는 건데 저희는 처음에 이제 하는 게 뭐 분자를 얘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분자를 이해하는 방법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법 또는 모델을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 그 언어처럼 그냥 그 텍스트를 줘서 이해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자들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게 그래서 그 구조 자체를 이해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깊이 들어가면 더 나눠지는데 큰 방법은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를 쓰겠다 그러면 그냥 화학 물질이나 뭐 단백질 같은 거를 텍스트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뭐 단백질 같은 거는 뭐 아미노산 서열 정보를 주는 거고 케미컬 같은 거는 스마일스라고 뭐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문자열로. 그걸 주면 얘가 이해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구조 정보가 안 들어가니 구조 정보를 넣기 위해서는 얘가 그래프 모델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 써서 그러니까 문자열로 써서 트랜스포머 쓰고 또는 뭐 다른 방법도 써도 되고 이거 좀 더 명확하게 구조 정보까지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래프 모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쓰더라도 그래프 트랜스포머를 쓰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또 좀 더 깊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자 구조는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돌려도 또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잖아요. 안 바뀌니까 그러면 얘가 그 특성을 갖는 새로운 모델, 뭐 SE3 같은 모델도 쓰는 거죠. 그게 그래서 결국은 신약 개발에 관계된 것들은 이제 분자들이고 분자들의 특성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합당한 방법을 쓰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가장 딥러닝의 기본적인 게 DNN이잖아요. 거기에 그래프 DNN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GN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프 DNN이라고. CNN을 저희가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CNN을 갖다 쓰면 걔가 이제 이미지화 만들면 되는 건데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GCN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문자열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랭귀지 모델 같은 것 또는 뭐 딥러닝 모델을 갖다 쓰든지 아니면 얘는 그래도 분자 특성이 있으니 구조적 정보가 들어가게끔 하겠다 그러면 그래프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모델을 쓰는 거죠. 그 방법이 있고요.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하는 거고 신약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우리 초고속 컴퓨터 포럼 뭐 기술 칼럼에도 하나 썼는데 이게 IT에는 그 무어의 법칙이 있는데 신약 쪽에는 이룸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을 거꾸로 한 거예요. 무어의 스페링을 거꾸로 하면 이룸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걔는 뭐 이제 무어의 법칙은 시간에 따라서 이게 좋아지는 건데 이룸의 법칙은 거꾸로요. 약이 가면 갈수록 하나의 약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 그걸 타파하는 방법이 뭘까를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I가 그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모델링한다 그랬는데 그 모델링은 혼자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 이게 집단 지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의 지식들을 잘 학습을 하면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모델을 학습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면 결국은 우수한 집단 지성을 이용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손쉽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 네. 지금 근데 그럼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네. 글로벌 산업들이 경쟁하잖아요. 네네. 잘하는 동대니까. 네네. 어느 쪽이 지금 현재는 우세인가? 무슨 말이냐면 네. 좀 더 전체적으로 전체를 보는 모델 라인이 있고요. 요소들을 잘 맞춰서 공략을 하면서 이게 자리를 찾아가고 데이터는 아직은 한계가 있고 그렇죠.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전체적인 하는 애들이 인사이트하게 감싸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볼 텐데 이 동네는 지금 어떤 판세인가요? 어떤 판세라는 게 그래서 뭐 폴드니 뭐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을 잘하는 모델들을 빌드업하면서 누가 여기저기 잘 써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뭐죠? 저희가 싸우는 거잖아요. 뭐 싸울 네. 때 보면 여기저기 가가지고 전략적 거점을 해가지고 감싸서 이기느냐, 한번 치고 들어가서 덮어서 그냥 하느냐, 전면전이냐, 뭐 약간 그런 식의 기술 경쟁을 할 것 같거든요. 일단 기술 제가 전혀 경쟁은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큰 분자들을 설계하는 방법, 예를 들어 단백질이나 뭐 DNA나 RNA, 뭐 단백질 일종 이제 항체 막 이런 것들은 알파폴드나 로제트폴드가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을 또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상의 걸 만들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걸 뛰어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쓰겠다. 왜냐면 그게 거의 공짜니까요. 거의 공짜고 그 수준의 성능을 내는 오픈소스 많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냥 그거 쓰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 이제 그것이 아닌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독성을 예측한다든지, 얘가 세포를 잘 통과할 거냐 말 거냐, 얘가 어디 가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에 잘 붙을 거냐 말 거냐는 공개된 솔루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무나 가장 좋은 거 갖다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그 AI 기술이 매년 엄청나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계속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쓰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쓰는데. 그런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기술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그러니까 다 자기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근데 가능하면 내가 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는 타겟 발굴에 집중하겠다. 아니면 나는 대사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를 집중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분자 화합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거기에 맞는 모델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거 갖다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는 뭐 오픈된 데이터도 많고 모델도 많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디서 승패가 나냐면 데이터에서 나거든요. 데이터는 이 모델들이 거의 공개된 데이터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데이터로 파인튜닝 좀 더 해서 좀 유용하게 쓰는데, 그래서 잘 나가는 회사들, 이게 AI 신약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 정도는 못 하는데 잘 나가는 회사들은 데이터를 대규모로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은 실험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그 실험을 누가 하냐? 로봇이 해요. 예, 지금은 뭐 어느 시대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타겟이 있고 이게 잘 맞을 것 같은 애들을 후보들을 쫙 예를 들어서 100개를 뽑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 이제 물질이 없으니까 없잖아요. 있는 거는 그냥 쓰면 되는데 없으면 그 걔를 어떻게 하냐면 기계에다 정보를 넘겨요. 기계가 자동으로 합성을 해요. 그리고 걔가 그 정보를 합성한 걸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세포 실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AI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갖춘 데가 지금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그건 투자 경쟁이네요. 네네, 다 돈이죠. 네네. 그거 말고는 전략적인 뭐 돌파구나 우회로는 거의 없는 건가요? 아니, 뭐 결국은 뭐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냥 사소한 건데,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는 뭐 AI 모델이 있더라도 그 모델에 나온 결과를 누가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시 반영해서 다시 설계하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이제 역량인 얘는 모델 자체 성능은 90%나 99%나 30%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약 개발하는 단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90% 단계를 예를 들어서 90, 90씩 쭉 해서 한 10번만 거치면 나오는 결과는 그거 없는 거랑 랜덤한 거랑 똑같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 하나에서 얘가 확률이 예를 들어서
성능이 90%이기 때문에 얘가 10개 주면 그중에서 9개는 좋을 거야. 그래서 그게 후보가 될 거야라고 하면 그 모델의 성능이 매우 중요한데 이걸 한 모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무수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것들 결치면 80%나 90%나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멀티 스케일 모델로 가야 된다. 첫 번째.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계산과학이 아닌 AI 관점에서 두 번째 단계는 지금 마지막 장에 있는데 초고속 컴퓨팅이랑 AI를 잘 붙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얼마 전부터 제안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가능하면 이제 키스티랑 뭐 서울대병원이랑 뭐 저희랑 해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제 결국은 가상의 인간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임상 실험하자. 이게 이제 포인트. 왜냐면 저희가 임상 실험할 때 임상까지 간 것도 어려운데 가서 90%가 실패를 해요. 그게 사실은 우리 제약 사업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상할 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못해도 1,000억 원 들거든요. 한 번 한데.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 1조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제약사 입장에서. 근데 우리나라 제약사가 하나를 물론 하면 뭐 엄청나게 대박이긴 한데 1조를 써서 할 제약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다가 글로벌 제약사에 다 넘기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본에 대한 한계 때문에 이게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 끝까지 가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90%의 실패를 이렇게 10% 성공을 이거 하면 30%는 성공할 확률이 있어. 이걸 최소한 예측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지 않을까. 그걸 만드는 게 사실은 지금 당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거 갑자기 이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그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컴퓨팅하고 AI가 융합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서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AI 모델을 만들기는 아직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스케일을 묶어주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초고속 컴퓨팅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미컬 관점에서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초고속 컴퓨팅 쓰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꼭 보여드려야 되는 게 이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AI 모델과 그 계산과학 모델들을 묶어서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 플랫폼 이름이 데이논이고요. 데이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쟤예요. 저 캐릭터. 제가 저거 AI 여러 애들이랑 실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저게 우리 디자이너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고민해서 고민 아니죠. 둘이서 이제 여러 AI들이랑 실험해서 만들어냈는데 다들 이쁘다 그래요. 그런데 저걸 가지고 키링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했는데 인형이 이쁜 게 안 나와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게 가방에 달고 있는 그 키체인 같은 거에 달려있는 개 있잖아요. 그걸 조그만 걸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들으려고 만드는데 안 이뻐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만들고 있는데 GPU의 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사이즈를 줄여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면 약대 교수님들하고 얘기할 때 저 PK 예측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PK를 예측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ADMET라는 것을 예측한다. 그래서 절대로 저거는 AI를 못 만들 거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맞는 거 이렇게 잘 만져요. 이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저 색깔이 이제 예측하고 이제 뭐 근데 잘 맞는 건 잘 만들어요. 근데 제가 저걸 논문을 못 쓰고 있어요. 이유는 데이터가 얼마 없어요. 그게 이제 임상 시험 데이터를 구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뭐 병원에 연락해서 우리는 많이 있지만 그 제약사 거라서 내가 못 줘. 그리고 제약사들은 내가 왜 줘?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좀 더 데이터가 쌓여서 좀 더 검증을 한 다음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안 되는 게 어딨냐 세상에. 약대 교수님들이 저 절대 못 만드는데 좀 만들었어요. 그래 충분히 뭐 왜냐면 전 명확하거든요. 사람이 데이터를 보고 사람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저거에 모델에 넣으면 되는 건데 왜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DMET라고 독성 예측하고 사람이 이게 먹으면 몸속에 흡수가 될 건지 배출이 잘 될 건지 아니면 가서 독이 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분해가 잘 될 건지 하는 예측 모델 저희가 만들었고요. 뭐 기본적인 방법들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생성 모델 2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케미컬 중에서 양쪽이 정해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탁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하나의 단백질에 타겟 단백질에 한쪽은 붙고 또 한쪽은 이 단백질 옆에만 있으면 걔를 죽이는 몸속에 단백질이 있어요. 걔를 붙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2개를 연결하면 가까이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문제가 되는 단백질 옆에 우리 몸속에서 문제가 있는 애를 잡아서 죽이는 애를 같이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약은 문제가 있는 애한테 가서 너 작동 못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데 얘는 2개의 단백질을 붙여서 얘를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조금 팔이 이렇게 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잘 붙는 애, 이쪽에 잘 붙는 애, 이 사이를 설계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만드는 애예요. 그래서 고정된 2점 사이에 새로운 분자들을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방법은 저 위에 뭐 SE3 디퓨저 모델 썼고요. 그다음에 이거 저희가 첫 번째 만드는 거는 이게 이제 버트 기반의 모델을 갖고 와서 그걸로 이제 새로운 분자들을 이제 아무것도 없는 분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내는 이제 모델이고 물론 필요하면 일정 부분 만들어 놓고 나머지만 만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래서 분자들을 생성하는 모델들이 저희가 2개가 있고 하나는 이제 독성 예측하는 모델이 있고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 있고 그다음 PK 예측하는 모델이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유근 교수님하고 하는 거는 새로운 분자를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모델들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만들어지면 그거를 이제 일부분은 양자 알고리즘 넣어서 양자컴과 HPC의 하이브리드로 좀 돌려서 성능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을 이 정도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연민선 소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전공은 아니죠. 얘보다 한 3분의 1 발짝 떨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듣는 질문은 이거예요. 사실 이제 AI 전에 저희가 몰레큘러 모델링 이런 비슷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미 3, 40년 전부터 했었고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아까 연민선 박사 말씀하시면 점점 만들어진 약은 줄어들고 있다. 그것이 딜레마예요. 그 많은 회사들이 모델링 하는데 왜 약은 적게 나오고 있는 건가?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모델링이 이제 AI로 바뀐 거지 사실 많은 것들 이미 하던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하면은 그동안 약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못 만들었는데 이거 하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이 기존 방법이든 아니면 지금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이든 결국은 아무리 못해도 10년은 걸리는 거거든요.
AI가 시작한 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한 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기재부 그에서 오신 그 국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바이오 데이터 모은 지 20년 됐는데 니네 다 뭐해? 지금 그 데이터 얼마나 있어? 도대체 뭐 했어 그걸로? 이게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안 드렸죠. 근데 속으로 제가 생각해요.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데이터를 모으게 하는 건 5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20년 전에 시작했어요. 근데 국가 차원이 아니고 그냥 좀 모아봐. 그래가지고 조금 했고 그거 다 모아도 몇백 기가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도 그냥 DB화 되지도 않고 그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부 입장에서는 그 사업은 20년 전에 했거든요. 물론 비슷한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한 19년 정도 이쪽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안 됐죠. 신약이 나올 때는 아직 안 되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많이 빼먹었는데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가장 앞서가는 그 AI 기반 신약 개발 회사들이 한 것들이 이미 이게 임상 3상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곧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I가 없을 때보다 훨씬 빨리 간다. 첫 번째.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AI가 그냥 이거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AI 전문가를 하셨는데 그분이 딱 그랬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 그게 지금 AI 기술의 발전의 속도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저희 신약 분야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고 재작년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시작은 한 5, 6년 전에 했지만 본격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은 저는 길어야 한 2년? 이 정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네, 있는 지식을 고맙습니다. 나누어주신 연민선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